요즘 대학원생들은 정말 바쁩니다. 바쁜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자신들의 모든 것들이 연구 성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석사과정 학생들이건 박사과정 학생이건 간에 다 그 연구 성과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구의 양과 질에 관한 좀 주제를 함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짧은 시간 내에 엄청나게 많은 논문을 생산한 학생이 있을 수 있고, 또 비슷한 시간 내에 자기 동료 학생들이 내는 논문보다 지나치게 적은 수의 논문을 내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학문 분야별로 조금 다를 수는 있겠는데, 교수님들이 보시기에 연구의 양과 질, 특히 대학원생들한테 대해서 기대하는 양과 질, 이런 측면을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마 연구 양과 질에 대해서 고민을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이과 선생님이실 것 같아요. 하여튼 한 턴 이렇게 돌았으니까 또 먼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과 질, 이거 어느 것 하나 놓치기 아까운 거는 사실인데, 우리 그 대학원 BK 프로그램이 제가 기억하는 한 98년 정도 시작한 거 아닌가 기억이 되는데, 꽤 오랫동안 지금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3차까지 하고 이번이 4차죠. BK4가 시작이 됐는데, 그동안 꽤 한 20여 년 동안 이 BK를 수행해 오면서 우리 교수들을 포함해서 대학원생을 굉장히 드라이브한 게 양이었습니다. 연구의 양적인 측면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논문 편수, 그리고 조금 후반에는 이제 임팩트 팩터, 이런 정량적인 방법을 가지고 계량을 했고, 그거에 의해서 연구비 지원을 했고, 교수들도 BK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도 뭐 그런 걸로 제안을 했고, 학생들한테 장학금 주는 것도 그런 걸로 제안을 해서 그런 잣대로 해왔습니다. 워낙 우리가 사실 BK 그 한 20년 전쯤 시작을 할 때는 너무나도 초라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자체가 연구할 걸 그렇게 내세울 게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장비도 없었고 연구할 수 있는 연구비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제가 처음 교수가 될 때 기억을 보면 학생들을 가지고 어떻게 세계적인 연구를 할까, 그런 생각보다는 제 머릿속에서는 이 작은 연구비를 갖고 어떻게 졸업시킬까, 이게 저 우선적으로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고 연구비 수준도 정말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게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도 그렇고, 그래서 여태까지 드라이브를 양적 드라이브에 걸어갔고 굉장히 많이 편수는 엄청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BK4를 하면서 평가 방법이 이제 양은 안 본다, 질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페이스 전환이 된 거죠. 그래서 대표 업적 2편만 내는 걸로 아마 1단계 평가받을 때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적인 것도 일단 기본은 돼야지, 뭘 있지 아무것도 없는데 나 질적인 거, 양적인 것도 어느 정도 기본은 돼야지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나 질적인 연구하고 있으니까 없는 걸 굉장히 당당하게 생각하든가, 이것도 좀 곤란하지만 하여튼 이제는 이 질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그 분위기로 우리나라도 상당히 격상이 된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우리 신정철 사회자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학생마다 뭐 잘하는 학생도 있고 뭐 이렇고 많이 쓰는 학생도 있고 이런데, 이거는 교수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본인의 역량에 따라서 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이 교수는 연구자이기 이전에 교육자이기 때문에 못하는 학생은 못하는 학생대로 지도를 해서 그 학생의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못하는 학생 막 푸시해 갖고 얘 너는 쟤는 옆에 있는 학생 봐라 뭐 이렇게 비교해 갖고 될 문제는
아닐 겁니다. 스스로도 엄청 프레셔를 받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노릇이고, 우리나라도 이제는 발전해서 양적인 거에서는 에서 질적인 걸로 전환이 된 그런 이미 시대가 돼서 점점 당분간 양보다는 질을 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어도 공과대학 내에서, 제가 지금 공과대학 교수기 때문에 딴 단과대학 선생님들의 어떤 상황 같은 거는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저희 주위에서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박태영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 주셔서 제가 이제 자연대에 있으니까 뭐 자연대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 교수 개인 입장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학원생이 발표하는 연구의 성과를 질적인 면을 높이 평가하는 게 바람직한지, 또는 이 정량적인 부분, 그러니까 수적인 부분을 높이 평가하는 게 바람직한지, 뭐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만, 기초 학문의 특성을 감안해 보면 정말 의미 있는 연구, 소위 흔히 표현하는 좋은 연구의 성과를 잘 이렇게 축적하는 거라고, 그게 지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 흔히 요즘 젊은 사람들이 TMI, Too Much of Information, 아무리 많은 논문을 발표해도 별로 의미가 없거나, 또는 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강하지 않으면은 어찌 보면 말 그대로 이 부속적인 어떤 연구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사실 특히 이제 자연과학 분야 중에 생명과학은 연구 기간이 비교적 많이 긴데, 뭐 다른 대학 등에서 이제 뭐 졸업 여건이 어떻게 되는지, 국내 대학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졸업 여건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논의를 하고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이드하는 게 좋은지 얘기를 합니다. 뭐 정답은 없다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런 맥락에서 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준, 소위 이제 특히 이제 박사 학위자에 대해서 과연 내가 어느 날 갑자기 교수가 됐는데, 그 전까지 그 교수가 되면 학생을 이렇게 지도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를 배운 적이 없어서 무척 당황했었었고, 한 4, 5년 동안은 제가 과연 이 사람을 박사학위를 주는 게 바람직한 건가? 나도 박사 받은 지 불과 뭐 예를 들어서 10여 년도 안 됐는데 도킹 객긴 아닌가? 뭐 굉장히 개인적인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고민을 하면서 저 혼자의 나름의 이 기준은 박사과정 중심이라서 조금 석사와는 다른 기준이긴 합니다만, 자기만의 아이디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학자됨의 기본이기 때문에. 또한 자기의 아이디어, 가설을 손으로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론 학문이 아니라 실험 학문이기 때문에 그런 가설을 검증하고 그 검증의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발견에 대한 의미 부여가 이제 바로 그 두 번째에 해당하는 내용이겠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 내 동료, 공동체와 공유할 수 있는 글과 발표의 능력을 갖추어야 되겠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살아가는 과정이 공동체, 함께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게 나의 학문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 분야의 전체의 의미까지 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적어도 나의 이 학문 영역 안에서의 공유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번째는 같은 맥락으로 이제 박사학위자는 적어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나와 유사한 분야, 연관되어 있는 분야에 대해서 올바른 비평을 할 수 있는 비판 능력, 건강한 비판 능력, 소위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건설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비판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 개인적으로 이제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어디를 가더라도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전문가로 인정을 받지 비전문가나 뭐 또는 미숙련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왜 이와 같은 기준을 말씀을 드렸냐면, 저 혼자만의 기준입니다만, 이게 뭐 논문의 개수 또는 어디에 저널에 어떤 저널에 내야 되는 것보다 어찌 보면 우리가 정량화할 수 없고 정상화할 수 없는 어떤 자기의 인테그리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는데요. 전반적으로 자연과학 분야에서는 정량적인 부분보다도 정성적인 의미 있는 연구에 대한 높은 평가를 학생들에게도 권장하고 있고, 또한 뭐 교수님들에게도 권장하고 있는 것이 지금 대부분의 이과라고 표현하는 이 기초학문 분야의 이 트렌드라고 생각을 하고, 이는 아마 뭐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추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두 이과 이공계 교수님들께서 먼저 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다른 분야인 우리 인문사회 쪽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인문사회계 쪽에서는 아무래도 저기 대학원 학생들이 저널에 논문 내는 게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그걸 권장되고 있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든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인문사회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양은 아마도 최소한의 조건은 만족시켜야겠죠. 뭐 전혀 아무것도 안 하고 몇 년에 뭐 하나 정도 냈는데 그게 세계적인 논문이었다. 물론 그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최소한의 업적은 유지하면서 그래도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정성 평가에 있어서 정말 우수한 논문이라고 생각되는 거를 낸다면 우리 이제 인문사회 쪽 같으면은 SSCI나 ANHCI급 논문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스코프스 하나의 지표가 되고 있죠. 약간 그런 논문들을 냈을 때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들 참고하고 인용하고 그 다음에 대학들에서도 인정을 해주고 뭐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몇몇 대학들에서 그 인문사회 쪽인데도 그 교수 특채를 할 때 이러한 ANHCI라든지 SSCI에서 논문이 있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공개 채용 아니고 특채처럼 하여서 교수로 임명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 본다면 인문사회 쪽, 특히 인문학 쪽도 최소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양에 있어서는 최소 수준을 유지하고 그리고 질에 있어서는 정성 평가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최소한 국내에서는 등재지라든지 그 다음에 외국 쪽으로는 이 지표가 있는 그런 저널들을 활용해서 연구 결과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저도 이제 그 인문사회학적인 측면에서 좀 더 구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이제 보완을 한번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대학원에 들어와서 첫 작품은 석사학위 논문이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박사 논문인데 박사 논문이 썼다는 것은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식으로 운전면허를 딴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 도움 없이 혼자 연구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지도교수 도움 없이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드디어 고승강이거든요. 그러니까 재학 중에 논문을 쓴다는 것은 사실은 지도교수님의 그 지도하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원칙적으로 우리 이제 학술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국내는 그 석사과정 학생들은 이제 논문을 낼 수도 없습니다. 왜냐면은 보통 그 학회의 정회원이어야 되는데 석사과정 정회원은 안 시켜주더라고요. 박사과정은 시켜주는 데가 있고 뭐 안 시켜주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공조로 내가 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이게 그 뭐 처음부터 아이디어도 시작해서 해서 뭐 쭉 혼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학생도 가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도적으로 본다면 이제 그렇게 막혀 있기 때문에 그 재학 중에 논문을 많이 썼다. 뭐 이제 공조로 이제 내겠죠. 그게 큰 뭐 의미가 있다거나 그런 거는 상당히 전 드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이제 BK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자꾸 이거를 양산을 하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대체로 이제 요즘 학생들이 이제 방법론에 굉장히 이제 노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방법론 논문을 쓰다 보면 이제 방법론에 항상 그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방법론을 완벽하게 하면은 이제 비판을 덜 받고 그러면 이제 게재될 확률도 높고 그렇게 돼서 이게 왜 하는지도 모르면서 이제 그 논문을 이제 그 쓰는 과정을 겪게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론을 무시하거나 뭐 경시하자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런 걸 중요하지만 그 실질적으로 이걸 왜 하느냐라든지 그 의미 있는 그런 논문을 쓰는 것이 좋은 거고 아까 세 분 그 교수님과의 공통점이 이제 많이 쓰는 것보다는 어떤 자기가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갖고 그런 논문을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미가 있다는 게 뭘까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 행정학 뭐 이런 쪽에서는 이제 그
정책적인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뭐 교육제도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바꾸자라는 정책 대안 내지 잘못된 것을 고치는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좋은 논문이냐? 아니면 학술적인 의미로서 이론 발전에 그 도움이 되는 논문이 좋은 거냐? 둘 다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미가 있는데 사실은 그걸로 물론 지도 교수님과 같이 하지만은 엄청나게 뭐 임팩트 있는 논문을 쓰고 그런 거는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도 대학원생들한테 이제 권하고 싶은 거는 그때 이제 이렇게 막 이게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 사회가 막 엄청나게 우리 한국 사회가 소용돌이 같이 발전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순간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해답을 주고 뭐 이런 걸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나는데 그게 1년만 지나면 이게 또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사실은 학문의 길은 우리가 이제 뭐 저희 특히 행정학이 그런데 뭐 정부에 가서 뭐를 하는 거는 모르겠지만 학문의 길은 그래도 장기적인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1, 2년 후에는 약간 이제 뭐 세월이 지난 얘기지만 그래도 의미 있어 보이는 그런 논문을 쓰는 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적인 면이 역시 중요하다는 거. 그다음에 현재의 그 추세 때문에 양적인 거를 계속 늘리는 걸 갖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할 수 없이 이제 쫓아가야 되고요. 또 막상 박사 마치고 나면 잡마켓에 나가면 또 논문 숫자에 대해서 또 많을수록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어차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양을 무시하자는 건 아니고 거기 단지 너무 방법론에 매몰되지는 말고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항상 이 질적인 좋은 논문을 써야 되겠다는 그런 문제의식은 항상 갖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이미 정량에서 정성으로 넘어가는 듯한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결국은 질적인 수준 있는 연구를 해야 되고 그것이 논문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과 쪽에서는 국제학술지에 퍼블리시하는 것이 거의 일반적인 그 관행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인문사회계에서는 역시나 언어적 장벽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지원을 할 때에는 항상 이게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온 친구들에 비해서 국제학술지 논문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이게 어플라이 자체를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국제학술지에 투고하는 것, 거기 퍼블리시하는 것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권장을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고민이 좀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분 교수님께 혹시 그쪽에 대한 견해를 좀 여쭤봐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까 임도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문사회학 분야에서는 아무래도 대학원 과정에서 논문을 독자적으로 쓰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나오는 학술지에도 박사과정 정도부터는 이제 논문을 좀 게재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지만 그 위의 경우는 굉장히 이제 아직까지는 드물고 지금 점점 좀 좋아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인문학 분야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권장은 할 수 있고요. 제 기억에 우리 졸업생들 중에 이제 여기서 대학원을 마치고 외국을 나가기 전에 어느 정도 논문을 구상을 해서 나가면서 그 논문을 발전시켜서 그 독일 쪽에 나와 있는 ANHCR급의 논문을 발표한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저희도 교수님들도 그쪽으로들 많이 노력을 해서 논문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얼마나 사회적으로 요구하느냐도 있고 그다음에 본인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독창적인 주제를 가지고 또 새로운 방법론으로 논문을 만들어내느냐겠죠. 이런 ANHCI급의 논문들이 그냥 독창적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냥 방법론이 좋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두 가지가 결합되고 그다음에 언어적으로도 충분히 그 의사소통에 있어서 학문적 의사소통에 있어서 아주 뭐 잘 될 수 있는 그런 논문들이어야만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분명히 그런 작업들이 장기간 준비가 있어서 필요한 것 같고 앞으로는 점점 더 나아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그 인문학과는 달리 이제 사회과학은 이제 SSCI 논문이 있어서 그 우리 한국 그 교수님이나 학생들이 공조를 해서 이제 SSCI 논문에 게재되는 것이 이제 그렇게 뭐 드문 일은 아니고요. 상당히 이제 현재는 그 잘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역시 이제 BK나 이런 연구재단의 그 저것도 역할도 컸는데 그거를 이제 SSCI는 이제 국내 그 학술 등재지보다 뭐 2배인가 그 퍼센트를 더 쳐주고 또 뭐 또 교수 공채 같은 거 할 적에도 최소한도 뭐 SSCI 논문 뭐 한두 편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 암묵적으로 이렇게 가정을 하다 보니까 뭐 억지로라도 이렇게 넣어서 양적으로는 이제 서서히 올라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우리 행정학 분야 이제 제일 그래도 저기 탑 저널이라는 게 이제 그 미국 행정학회에서 나오는 저널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편집위원이라서 한번 보니까 한 1년에 투고가 한 450, 500편 정도 되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한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 투고하는 게 한 8%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실제 계제는 또 더 낮은 거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사회과학은 또 우리 한국 사회의 독특성을 연구하는 것이 우리 첫 번째 목표이고 임무이긴 하지만 또 전 인류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돼야 되기 때문에 또 이게 보편적으로 확산도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가능만 하다면 SSCI 이런 데 논문을 많이 발표할 수 있도록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언어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가 이제 이렇게 논문을 내다 보면은 이제 대개 보면 서구적 시각을 가지고 있어 거기에 구미에 맞는 것이 이제 그 계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순수히 한국적인 거라든지 또 특히 우리가 이제 통계적 방법을 안 쓴 뭐 이런 것 같은 거는 또 거기에 대해서 자꾸 방법론 갖고 그렇게 비판을 받고 그래서 게재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기적으로는 결국은 뭐 외국에서 나온 이론이나 개념이나 방법론을 통해서 우리에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으로 되는 부분을 하여튼 써서 자꾸 알리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그래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특히 행정학 같은 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그 연구 인력이나 질에서 굉장히 좋은 데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과소 대표됐다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이제 한국적인 거를 정말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이론과 한국적인 그 개념, 또 한국적인 방법론으로서 이게 정말로 서구에서 나온 것을 모방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나름 이게 상당히 독특한 한국 사회를 설명하는 가장 독특한 한국 사회과학이다. 이런 것을 자꾸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것의 역할은 사실은 이제 우리 신진 연구 학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존의 우리 교수들이나 학자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미 자기들이 배운 거에 이제 이렇게 구속받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새로운 생각을 갖고 창의적을 가진 그런 젊은 학자들이 이걸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국은 국제학술지에 많이 퍼블리시 할 수 있도록 뭐 우리 학생들을 잘 지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특히 사회적 맥락과 관계돼 있는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서구의 이론을 적용을 해서 한국 문제를 풀어나감으로써 그것이 국제학술지에 퍼블리시 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독자적인 관점을 이론화하고 그것을 통해서 세계적인 보편적인 이론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국자술지에 퍼블리시하는 게 더 중요해 보인다 하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우리 사회과학 또 인문학 연구가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될 방향을 잘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